안녕하세요. 지름에 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2차 대전의 보병 전투신의 바이블 같은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예 병력 101 수단의 병력들이 마켓 가든 작전에서 네덜란드의 마을을 공격에 들어가지만 마을 안에 있던 독일군의 기갑 병력을 발견한 순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철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전투력이 뛰어난 병력이라도 제대로 된 무기가 없으면 기갑 전력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행위니까요. 그리고 기계와 수준의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 전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커지면 기갑층의 희생은 제로에 가까운 일방적인 전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중요성이 높아진 보병 전투차가 나토 유럽 훈련을 앞두고 투입 예정 18대의 독일군 푸마가 전부 고장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샘플로 몇 대가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100% 고장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독일은 마르더 보병 전투차를 투입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계는 세계 최고, 독일 기술이 맞나 싶네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대체 투입되는 마르더 보병 전투차입니다. 소련은 미국이나 서유럽 자본주의 진영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서 기계화가 더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에 비해 영토가 넓고 그 영토에 접한 국가들이 독일, 터키 등의 나토 국가이면서 중국과 같은 강대 국가도 면에 있어 병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소련 보병의 기계화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장갑차가 아닌 보병 전투차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도 미국이 아닌 소련이니까요. 이런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을 기점으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를 했지만 일단 기계화된 러시아군이 도착했다고 해서 보병 전투차를 버리고 몸으로 돌격하진 않을 거고, 러시아군의 BMP-3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병력도 기계화여야 하니까요. 거기다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병력의 효율화가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방사는 전투기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보병 전투차도 뭔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독일군의 트레이드마크는 전차를 이용한 전격전이지만 실제로 2차 대전 초기의 독일군은 그렇게 기계화된 부대는 아니었어요. 프랑스 침공 때도 필요한 전차수를 채우지 못해서 2호 전차를 동원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넓은 유럽을 무대로 싸우기 위해서 다양한 전차, 기갑 보병 차량의 개발이 투입됐었죠.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무장 해제되었고 무기를 생산하거나 군비를 다시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은 현재의 지도와는 좀 많이 달랐어요. 지금의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영토이거나 공산권 국가로 소련의 진영이 있었고, 서방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선은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아닌 서독이었습니다. 지금도 해외 주둔 미군이 분단 국가인 한국보다 독일에 더 많은 상황이니까요. 당시 공산권 진영과 최전선은 독일이었고, 독일은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양한 나토 국가의 군대가 주둔하는 최전선이었죠. 2차 대전 이후 많이 빛이 바랜 영국군 역시도 냉전 시대에는 라인 주둔군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의 전차 및 다양한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죠. 이런 서독은 여러가지 면에서 서방 측의 최전선에서 군비가 집중되어 미제 무기뿐만 아니라 자국산 무기까지 생산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대표적인 자국산 무기 레오파드 전차, 보병 전투차 마르더가 탄생하게 된 거죠. 2차 대전 전차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2차 대전에 독일은 반궤도 장갑차를 운영했었습니다. 험지에서 주행이 가능한 반궤도 장갑차는 10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다수의 병력이 탑승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파생형으로 전쟁 기간 내내 사용됐죠. 독일 보병이 그야말로 발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쟁 중 자원이 전차로 쏠리면서 생산량이 여기저기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강력하게 기계화되고 중무장된 독일군의 이미지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컨셉으로서는 미국의 M3 하프트랙과 비슷해 보입니다만 실제로 전쟁에서의 생산량은 M3 하프트랙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2차 대전 기간 중에 양측 간에 비슷한 컨셉의 무기가 생산되었다는 것은 기동력 있는 보병의 중요성을 양쪽 다 공감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기존의 자동 소총이나 개인 화기에서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 보병의 화력이 강해지면서 기동력 있는 보병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보병의 기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국은 M113이라는 불세출의 걸작 장갑차를 개발하게 되죠. 한동안 정말 잘 써먹었습니다만 전장에서 병력을 수송하는 배틀 택시로만 이용하기에는 여러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갑차의 특성상 보병이 휴대하지 못하는 강한 화력을 탑재할 수 있지만 탑재된 무장을 가진 상대방에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어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M113의 7.62mm 기관총인 M60이 아닌 12.7mm 중기관총을 탑재한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M113은 원래 장갑이 7.62mm를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갑차인지라 12.7mm 중기관총에는 종이처럼 뚫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전차 무기가 아닌 기관총에 뚫려버리는 거죠. 거기다 엔진 출력이 낮아서 기동성 있는 전차와 공동작전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작 전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보병임에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차와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력과 대전차 무기가 아니지만 웬만한 적의 직사화기에 대한 방어력, 그리고 보병은 힘든 적의 방어선을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이 탑재된 기존의 APC가 아닌 IFV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요건은 먼 자본주의 진영의 맏형이지만 공산권과 얼굴을 바로 마주치면서 대치하고 있지 않은 미국보다는 당장 소련군이 국격을 침공해올 시점에서 어떻게 아군의 보병으로 막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서독군에서 먼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개발되어 먼저 배치되기 시작한 소련의 BMP-1보다는 배치가 늦었지만 서방 측 최초의 보병 전투차로서 서독은 마르더를 배치하게 됩니다. BMP가 처음 공개된 시점에서 서방 측이 보병 전투차는 M113을 거의 표준으로 배치한 상황이었으므로 BMP-1의 공개로 인해서 서방 측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장 전투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크라카를 배치하고 있던 독일군은 일단 BMP-1과 마주치기만 하면 끔살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결론이니까요. 빗발치는 총알에서 일단 보병을 내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M113 장갑차인데에 비해 BMP-1은 전차를 따라갈 수 있는 기동성에 대구경 포까지 탑재하고 있었으니까요. 향후에 밝혀진 BMP-1의 대구경 포는 위력을 떠나서 명중이 어렵다는 것이 알려지긴 했지만 어쨌건 한 방 맞는 순간 순삭되는 것은 사실이었고, 잘 구축된 참호라도 소총 사정거리 밖에서 쏘아대는 대구경 자포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방 서독에서도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마르더 보병 전투차인 거죠.